birds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broken wings and learn to fly all your life. 마이크를 쓰면 You were only waiting. 마이크가 가져다 좀 이질감이 있어요. 제가 노래하는 가수도 아니고 습관도 안 돼요. 어쨌든 오늘은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역사고정 강의를 인문고정 강의를 출간한 책을 쓰고 이제 역사고정 강의를 출간했는데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역사고정 강의를 출간되었을 때 역사고정 강의가 책이 출간되었을 때 조금 기분이 묘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재작년에 2010년 11월 무렵에 심장 대동맥이 파열돼가지고 사실 죽을 뻔했죠. 죽을 뻔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부랴부랴 중환자실에서 퇴원하고 어쩌고 요양도 않고 나와서 작년 1년 동안 강의를 하고 그것을 책으로 출간을 하게 돼서 냉정하게 말하자면 의사의 소견에 따르자면 최소한 작년 상반기는 쉬었어야 되는데 작년 상반기에도 쉬지 않고 강의를 해서 또 바로 책을 출간하게 돼서 저 자신에겐 좀 대견한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과정에서 몸을 많이 깎아먹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찌 지내려나 생각했는데 뭐 알아서 되겠죠. 근데 오늘 역사고정 강의 이게 뭐 출간 기념하면 되게 이런 경우는 요즘에 이제 북코스트라는 이런 형식이 유행해서 노래도 하고 어쩌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따 그냥 시험 봅니다. 이런데 그 저자특강 내지는 이제 북쌤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사람들 대충 떼우고 뭐 먹고 가고 놀고 먹고 이렇게 하려고들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시험 보니까 시험 문제 다 준비해왔으니까 각자 바짝 신경 써서 얘기 듣고 가기 바랍니다. 오늘 4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역사고정 강의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것 자체, 공부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그리고 공부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이런 가치들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시험 대비하는 공부 이런 것만 해왔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역사가 무엇이고 역사 고전과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 영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말하고, 그 다음에 역사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역사고정 강의 이 책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 제정신을 가진 필자라면 책을 쓰면서 그 자기 책에 그 여러분들 이게 책 보면 책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목차가 꽤 길죠. 목차가. 근데 이게 목차 만들 때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거를 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책을 쓰면서 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점들이 있는데 1급의 독자라면 이 구절을 읽고 이 구절에 눈이 꽂히겠다라는 지점이 있고, 2급의 독자라면 이 정도, 그 다음에 그냥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읽다 말다 하던 그런 대충 사는 사람이라면 요 구절 가지고 좀 꽂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때는 폭탄을 여기저기 매서 해놓는데, 아마 제가 이 책이 출간된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책을 사서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책에서 어떤 구절이 감명 깊다 해서 인용해가지고 자기 블로그나 이런 데 써놓은 것을 봤어요. 제일 많이 이제 뭐 책이 많이 팔리지도 않았으니까 짜증나.
제일 많이 인용해서 사람들이 써놓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이어가는 부분인데, 우리는 역사 공부, 인문학 공부를 함으로써 한국 사회 교양, 시대의 교양에 기여하다 죽습니다. 즉 무명의 독자와 공부인으로 죽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한국의 교양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죽는 것,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일 없는 사람으로 죽는다 해도 그것은 고귀한 삶을 산 것입니다. 고대 힐랍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 고귀한 것에 대한 사랑을 필로칼리아라 불렀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특강을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살짝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블로그나 이런 데 쓰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매선에 내온 상급 독자용 폭탄이기 때문에 요 떡밥을 무시면 바로 제가 밑에 로그인해서 댓글을 달 수도 있어요. 3급 이렇게 조심들 하세요.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돼. 이런 건 제가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뭐 책 써봐야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안 좋고는 독자의 마음이죠. 필자에게 뭐가 그런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필로칼리아라고 하는 거,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제가 히라브를 엄청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밖에 모른다. 필로칼리아의 뭐 부사형은 뭐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건 히라브는 거기까지 몰라요. 그냥 단어 명사만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게 칼리아가 아름다움이고 필로가 이제 사랑하다, 필로소피아 그럴 때도 쓰죠. 필리아,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이것을 말해요. 그런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름다운 여인 뭐 이런 것도 다 해당하지만, 예전에 고대 힐랍에서는 아름다움과 선함과 참다운 것, 이 세 가지가 같은 영역에 놓여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 영역으로 올라가면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참다우면서 동시에 선한 것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영역으로 올라가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낯선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공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공부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면 일단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걸 공부라고 생각들 하죠.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교 졸업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공부가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은 항상 우리 몸 바깥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 요 놈을 끄집어 들여서 내 몸 안에다 집어넣어서 내가 공부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 철학과를 다니거나 철학과를 졸업하거나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는 요즘에 이영관 씨 주변 사람들이 요즘에 인문학 공부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사는 동네가 과천이라 뭐 비난하는 사람 없나? 이상해? 그 동네도, 우리 과천이 그래도 우리나라 좀 수준 있는 사람이 산다는 동네 아니에요? 서대문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서대문 사람 많아요, 여기에? 그러면 서대문이 제일 수준 높긴 해요.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높은 건.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철학 공부한다, 인문학 공부한다 그러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학기 어느 대학에서 이 유럽 문학부에 다니는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지난주에 기말고사 답안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게 쓴 학생이 있었어요. 유럽 문학부가 뭔지를 사람들에게 다닌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서 동문학, 뭐 불문학 이런 게 하면 그럼 영문과도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번 학기에 그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랬거든요. 영문과 다니는 애들이 제일 무식하다, 한국에서. 여기 영문과 나오신 분들이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든 편견과 모든 공부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생각들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어요. 영문과 다녀가지고 섹스피어 읽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배우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영문과 교수들이
셰익스피어 연구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셰익스피어에 관한 책 써놓은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과를 가는 건 취직이 잘 되기 때문에 간다는 것, 졸업한 다음에 그 공부를 이용해서 다른 목적이 있어요. 공부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역사 공부, 제가 쓴 역사 고전 강의 이거 읽어가지고 사학과에서 뭐 석사학위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읽는 거죠.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되게 보면 되게 요즘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공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나왔는데 그것에 발맞추어서 이제 대중을 위한 인문학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장르가 생겨났어요. 대중을 위한 인문학이라는 말을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을 위한 인문학이라는 건 이게 이 위한이라는 말 있죠.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 말은 대중을 위한이라는 말은 요 앞에 뭔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지냐면 좀 아는 사람이 펼쳐 보이는 대중을 위한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중과 함께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아까 제가 읽은 부분을 가만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이걸 인용하더라도 필로칼리아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읽은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문장이 어떤 거냐면, 어떤 문장이겠어요? 늦게 오셔가지고 빨간 거 책이 없어. 책도 안 사고. 집에 있어요? 집에 저도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읽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김성빈 말해봐. 저 학생이 요새 저 노란 신발 새로 사가지고 동대문 정반항에서 잘 나가는 패션 리더가 된 김성빈 군입니다. 문장. 그렇지. 욕 먹으면 돼요. 욕 먹고 한 1년 배우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있죠? 그 문장을 볼드체로 처리해서 인용을 해야 돼요. 인용을 하려면. 필로칼리아는 중요한 말이 아니, 그건 낚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이게 21세기에 우리 살고 있는, 제가 철학 공부해서 철학 박사 받고 여러분들 책 좀 읽었다고 이렇게 강의 40주씩 떠들어대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어마어마하게 잘났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서 해본 적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강의하러 다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강의 듣는 사람이 딱 느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나하고 저 강의하는 사람하고 레벨이 다르다고 스스로 전제하고 절대로 그걸 넘어가지 못하려고, 안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게 있어요. 제가 아까 읽은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한다 해도 대중을 위한 인문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게 함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의 인문고전 강의도 마찬가지고 역사고전 강의도 마찬가지인데,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제가 그거 쓸 때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도 그러한 도움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공부한 이들에게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실 책을 쓰는 사람은 이 정도의 책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쓰는 사람은 이 책 원고를 다 쓴 다음에 역자 서문이나 역자 후기나 저자 서문을 쓸 때 맨 나중에 쓰거든요. 머릿속에 자기가 이 책을 이만큼이나 책을 썼구나 하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잘난 책이 이렇게 뿜어져 올라와요. 그거를 억누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도 누가 김성민하고 나하고 함께 공부한 거 아니에요, 사실. 뭘 그 말을 쓰고 싶었겠어요? 근데 써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 자신을 감당할 수 있게. 당신이 함께 공부한 이들이 감사하지 않았냐, 근데 왜 잘난 척 하느냐, 이렇게 나중에 누가 제가 잘난 척 하면 저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공부가 하나의 계급이고 공부가 하나의 자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걸로써 자기보다 지식이 적은 사람을 업신여겨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혼자서 가질 수는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더군다나 도서관 같은 데서 공공 영역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책에다 다짐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자산이고 또 잘난 척 할 수 있는 무기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의 목표는 뭐냐면 공부 그것 자체가 내 머릿속으로 스며들고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내 몸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그것이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걸 자연스럽게 나눠 가질 수 있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우리 공부의 목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많이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손해와 이익을 따지고 그렇게 되면 공부 자체가 무의미해요. 사실 굉장히 무의미해요. 그래서 늘지도 않아요. 저도 세상을 어느 정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더 많이 팔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책을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제가 그런 거 궁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정 자체가 더티하면 결론도 더럽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책을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그거 하면 뭐 하겠어요. 그냥 재미삼아서 공부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천박한 구석이 있습니다. 천박한 구석이 있지만 동시에 아무리 천박한 사람이라 해도 그런 자기가 천박한 모습을 스스로 괴로워하고 고귀한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것들이 마음 한켠에 있어요. 근데 고귀한 것을 추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거 말고요. 또 도서관에 와가지고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저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해야 돼요. 뭐냐? 그냥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냥 공부하겠다고 약속해요. 지금 거기 옆에 팍 돌린 분 지금까지 공부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왜 왔어? 공부하려고. 무슨 공부요? 그냥 공부. 문학 공부는 무슨? 문학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한테 이게 특강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모두 다 공부를 한다. 너 요새 무슨 공부하냐? 그럼 그냥 공부해요. 이러면 돼요. 그냥 공부가 뭐냐? 그러면 세상에 그냥 공부도 몰라? 이런 거 이제 주눅 들면 안 돼. 이 시점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업계 30년인데 철학과에 와서 남들이 이거 저 돈 안 되는 공부하는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고난의 세월을 30년 동안 버티고 살아온 놈이기 때문에 대답을 무지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한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어디다 쓸모가 있냐. 아니 이 양반아 요즘 세상에 이게 진짜 공부라는 거 모르세요? 그냥 공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길게 말하지 말고 그냥 공부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공부가 있어요. 그냥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부. 마구잡이로 그냥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다가 안 됐는데 막 좌절할 거 없어요. 좌절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기본값이 좌절이에요. 공부하다 안 되면 좀 쉬었다 다시 하면 돼요. 제가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1998년에 제 지도하신 제 선생님이 대학에서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하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시던 과목 하나씩을 이렇게 해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강의도 여기저기 많이 못했죠. 그러다가 99년 봄까지 강의를 하고 강의를 그만뒀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공부를 그만둔 셈이죠. 되게 강의 안 하면 공부 그만두니까. 그게 이제 벌써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 2001년, 2002년 이 무렵에 계속 회사만 다녔어요. 회사만 다녔는데 그때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 같은데 일요일 같은데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요. 회사 이제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지만 그러면 일요일 저녁에 새벽에 2시, 3시 이때까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니까 자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 위에 공부를 하다가 책을 펴놓고 나가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진짜로 가슴 아파. 어떤 때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제 도곡동에 있었어요. 도곡동에 있는 회사를 다 뒤져봐야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비밀 회사 다녔으니까. 근데 차를 운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동호대교를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 아른아른해요. 회사에 그 주차장에 차를 넣을 때까지 아른아른해요. 제가 있던 부분이.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가끔 책도 쓰고 그랬거든요. 책과 세계 같은 그런 얇은 책들을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쓰다가 아침에 출근하려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원이 뭐냐면 풀타임 스튜던트거든요. 풀타임 스튜던트. 아무것도 여기 특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으려면 한국 사회에서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려면 공부를 못하죠. 그 사이에 벌어지는 간격은 뭘로 때우냐?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퇴근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식 안 해요. 퇴근하고. 제가 그때 회사의 부장이었는데요. 부장님 우리도 저녁 회식 좀 하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점심 회식하고 노래방도 가고 막 제발 우리도 저녁에 돼지갈비도 좀 먹고 회식 좀 하죠. 우리 부서에 좀 이렇게 노는 좋아하는 그 직원이 있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퇴근하고는 나를 부장이라고 부르지 마. 짜증나. 왜냐면 퇴근하면 좀 정체성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얼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2004년에 제가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명예퇴직을 했는데 명예퇴직하면 퇴직금을 주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종일 공부만 하니까 이게 그냥 공부 있잖아요. 그거 해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때 제가 공부를 뭐 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뭘 해서 대학사회에 자리를 잡고 뭐 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그냥 하던 거니까 그냥 한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1999년에 2000년에 이 무렵에 공부를 안 하니까 너무 슬퍼요. 그래도 87년에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 해서 내가 공부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지금도 제가 이렇게 특강도 안 하고 어디 강의도 안 다니고 그럼 저는 하루 종일 공부만 하겠죠. 그러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겠죠. 공부를 분명히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특강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것을 제가 제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썩 즐기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강의하러 가서 저렇게 김성빈 군 같은 학생들 괴롭히고 이런 것도 나름 재밌습니다. 변태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저 친구도 좀 당하는 즐거움이 있고 서로 약간의 SM 관계가 좀 있죠. 그것도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저도 내가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탁월한 어떤 두뇌와 역량을 가지고 있었으면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야욕을 가끔, 야망을 가끔 갖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내가 누구에게 좋았을까? 과연 그렇게 한 것이 행복한 것이었을까? 그런 정도의 학문적인 성취를 이룩하는 것이 대단하게 훌륭한 일일까?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별로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강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좋죠. 저 비행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내식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상이 비행기만 타면 없어지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을 원해요. 그런데 이것도 재밌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톨릭 신자지만 윤회에서를 믿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공부하면 되잖아요. 지금 안 되면.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 제가 늘 해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야단치지 마세요. 우리 애가 전생에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번 판은 얘가 좀 쉬나 보다. 나쁜 짓만 안 하면 용서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제가 39살 되던 해에 제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제 아버지께서는 일제 때 소학교 5년 5학년 때 해방이 난 대로 학교를 정기교육을 못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책 읽는 걸 좋아하시고 집에 백과사전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느라고. 그런데 제가 쓴 박사학위 논문을 이해해보고자 열심히 읽으셨지만 그건 어려운 일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인문고전 강의나 역사고전 강의나 이런 책을 쓴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은 제가 이런 책을 쓴 것을 아마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제 아이도 지금 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얘가 무슨 책을 쓰거나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제가 죽은 다음에 이러면 지가 죽을 때까지 놀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전생에 이놈이 공부 많이 했나 보다. 아니면 다음 판에 더 잘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번에 좀 쉬었다가 해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쁜 짓만 하고 있지 않으면 공부 안 한다고 너무 괴롭힐 필요도 없어요. 공부라는 건 언젠가 나에게 딱 다가와서 내가 그거를 붙잡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 대신에 공부하는 것에 대한 공부하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주변에서 어떤 책을 읽고 있다. 물론 급수가 높은 책, 고귀한 책하고 내가 좋아하는 책, 취향에 맞는 책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근데 어떤 책을 읽고 있다 해도 일단 책을 읽고 있다면 우리는 존중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만 된다면 공부는 우리 삶 속으로 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더 나은 책을 읽어 나아갈 수도 있겠죠. 열심히만 한다면. 그런데 그런 공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그러면 공부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특강을 들어본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역사 공부가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딱 세 개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바깥 세상을.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갓난아이가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엄마인데 엄마도 바깥 세상에 속해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흔히 바깥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겪으면서 살아요. 우리가 세상을 겪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겪는다라는 말이 세상을 겪는다, 경험한다라는 말이 히라오로 파토스입니다. 겪는다, 경험한다. 그런데 이 파토스라는 말은 흔히 열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죠. 열정, 인간의 정념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겪는다, 열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겪어나가면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겪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그냥 느끼는 대로, 겪어내는 대로, 마음에서 닥치는 대로, 몸에서 겪어지는 대로, 경험해지는 대로 이렇게 쭉 한 것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사실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두면 그게 문학작품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겪을 만한 것들, 주제의 보편성이죠. 그건 주제의 보편성을 딱 획득하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완결된 구조 속에다 집어넣으면 고전적인 문학작품이 됩니다. 문학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문학은 인간의 파토스에 대한 기록이에요. 즉 삶의 경험에 대한 기록이 문학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이 쓴 것이든 그러니까 문학이죠. 일기장 쓰면 다 그게 문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주제와 공감할 수 있는 그 주제를 형식적으로 잘 정리된 구조 속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고전문학이 돼요. 탁월한 고전문학. 간단히 말하면 엄마를 부탁해 라는 작품이 있죠. 그럼 엄마를 부탁해는 굉장히 그 주제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주제 아닙니까? 엄마를 부탁하지 않을 놈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탁해야죠. 근데 그 작품은 고전 작품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완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제는 보편적인데, 그런데 제가 인문고전 강의에서 그 강의했던 안티고네라는 작품이 있어요. 안티고네는 그 오빠들을 장례 지내려는 여동생 안티고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오빠를 부탁해요. 그게 주제가 굉장히 보편적이죠. 그런데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이 희극 작가가 그것을 형식적으로 완결된 구조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문학의 고전으로 자리를 잡고 영원히 읽히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형식적인 완결성의 절정에 이르러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단테 신곡 같은 경우,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탁월한 작품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문학 고전 강의까지 할 거예요. 건강하면 어쨌든 이제 역사 고전 강의, 이제 인문학은 문학과 역사와 철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고전 강의, 이제 철학 고전 강의, 문학 고전 강의, 그리고 이제 인트로덕션 인문으로서의 문학 고전 강의 이제 해서 문학 고전도 할 건데, 그 중에 이제 오디세이아,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같은 것들은 그 형식적인 완결성이 굉장히 탁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문학의 고전이라고 말하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농도가 진해서 문학 고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같은 작품들 있죠. 그런 작품들은 그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봐도 이게 완결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의 고전들은 너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우리 인간 21세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사실은 원래 그것이 만들어질 때는 그것에 기록된 사람들의 그 삶의 고뇌와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아주 가감없이 들어가 있던 작품들이에요. 그게 이제 파토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은 살지 않거든요. 뭐냐면 아무리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열정을 품어내고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변화하지 않는 불변의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변화와 또는 덧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항상 불변의 것을 생각을 하죠. 물론 반론의 여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신을 추구한다든가 신을 찾는다든가 불변하기 때문에 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불변의 것에 대한 탐구, 이것이 바로 철학적인 탐구예요. 다시 말해서 파토스가 문학의 대상이라면 불변의 것은 철학의 대상입니다. 불변의 것이 철학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역사라는 것은 어디 안에 성립하느냐?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 문학과 철학의 딱 중간쯤에 역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학문 영역이 역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지금 플라톤의 향연의 한 구절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 자기가 오늘의 자기하고 생물학적으로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항상 갱신하고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자기가 오늘의 자기하고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플라톤에서 뭘 한다고 그러죠? 이경규 말해봐. 뭘 하지? 연습. 그죠? 연습을 합니다. 자기가 기억해내려고, 되풀이해내려고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러니까 플라톤의 향연이라고 하는 대화표는 그것 자체로 에로스에 관한 얘기니까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랑은 뭐냐면 자기가 뭐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걸 뭘 사랑하느냐? 아름다운 것, 고귀한 것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아름답고 고귀한 것에 대한 사랑. 그런데 아름답고 고귀한 것에 대한 사랑은 신이라면 하느님, 자, 우리가 기독교회에 다니고 그걸 믿지 않는다 해도 성서의 첫 구절을 알아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있어버리죠, 하느님은. 그리고 한번 만들었는데 빛이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다냐, 그래가지고 불도 좀 또 떼고 막 이런 일은 없죠. 하느님은 한 번 하면 끝나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느님이 빛이 있어라 하기 전에 잘 되려나 하고 연습해보고 그런 일이 있어요? 안 되네. 저도 오늘 이게 여기 제가 강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최소한 80시간은 강의를 한 놈인데, 하기 전에 집에서 제가 강의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상공노트 절반으로 쪼개가지고 이거 집에서 보고 이 말 겪는다는 뜻이고 파토스 스페링 PATHOS 다 알아요. 근데 집에서 파토스 이런 데서 파토스 스페링 틀려버리면 완전히 막 이거 나가리 돼버리잖아요. 이게 모든 신뢰가 무너지고 강요원이 아니었는가 보다 라는 소문이 더맨도 하나 나타났던 강요원 막 이게 강요원이었나 아니었나 막 이게 이런 소문이 들까 걱정되니까 집에서 계속 뭔가 마음이 몸이 저 불변한 거 불변을 이게 한자로 쓸까 하다가 변자가 어려운 글자라 이게 한자는 또 이게 갈겨 쓰지 않으면 폼이 안 나오래요. 갈겨 써야 되는 집에서 계속 불변 이렇게 갈겨 써봤는데 오늘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변자가 갈겨 쓰기가 어려운 글자라 이거를 연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연습. 근데 이게 너무 갈겨 써버리면 또 여기에 오신 분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게 여기에다가는 갈겨 썼는데 여기는 지금 한글로 썼어요. 이것도 다 연습. 그러니까 연습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플라톤의 대화표는 아름답고 고귀한 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향연은 그런데 가만히 봅시다.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신은 연습하지 않고도 스스로가 아름답고 고귀해요. 완전한 존재는. 근데 인간은 연습해야 되죠. 계속 해야 됩니다. 한 번 내가 아름다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피카소와 같은 불멸의 화가들도 모든 작품이 잘 된 건 아니죠. 한 번 잘 된 작품이 있었다 해도 그 다음 작품이 엉망인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에 관한 해설을 제가 이렇게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한 번씩 이렇게 써서 하는데, 아테나이 체제의 티모스는 그것들의 티모스는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의 티모스를 제거하였던 것이다 라는 문장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그 문장을 써놓고 나서 막 스스로 하느님 제가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다니, 그리고 감동 확 오는 거예요. 감동이 막. 그래가지고 너무 잘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저녁에도 뭔가 하나 써보는데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어제는 막 그런 문장 써보려고 그러는데 하느님 제가 그렇게 멋진 문장을 썼던 놈이었단 말입니까? 믿어지질 않아. 저 자신이. 우리 다 그렇죠. 가끔 그런 적 있죠. 지금 까마는 읽으면 거기 많이 심하게 끄떡거리고 일기장 봤는데 지금 너무 멋있어.
근데 오히려 보니까 너무 엉망이었어 사실은. 그래 다시 쓰려고 할 때 또 엉망이야. 이런 적 있죠. 시는 그러지 않아요. 한 번에 끝내요. 단칼에 끝내요. 무지하게 연습을 해야 된다고 나와요. 향연에. 무지하게 연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향연이라는 대화표는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그러니까 철학책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한하고도 불변적이고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것을 추구하는,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고통과 즐거움을 겪는 변화 속에 놓여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불변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알고 보면 불변도 아니에요. 불변의 씨앗을 갖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불변으로 나아가려면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치는 순간 그냥 동물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연습을 그치는 순간.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뭐냐? 역사책 읽어보면 역사책 좀 보셨어요? 책 좀 보시게 생겼는데 많이 못 봤다는 거 한 권이라도 봤다는 뜻 아니에요. 역사책 읽으면 무슨 생각 드세요? 대단하다. 누가 역사학자가 역사 속에 나온 인물들이 저는 역사책 읽으면 진짜 덧없어요. 그렇죠. 특히나 덧없는 장면이 페르시아 제국의 페르세폴리스 있죠. 그런 화보들 있잖아요. 페르세폴리스 같은 게 사막에서 이제 쓰러져가는 그런 그 거대한 신전들. 그러면 저는 석굴암이나 불국사 이런 거 보면은 별로 감동 없어요.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렇게 쓰러져가는 신전들 있잖아요. 사막 속에서. 그런 걸 보면 저기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가서 영혼불멸하다고 여기던 신들에게 자신의 그 미약한 존재인 인간으로서 그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도 그렇게 영원한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을 계속 뿜어내지 않았겠어요? 그 신전에서. 그러니까는 역사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 불변의 것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반면에 그 불변에 미치지 못하고 항상 쓰러져 갔던 무상한 인간들의 모습이 동시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그런 존재거든요. 중간자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덧없이 살아가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인간에게는 불변의 영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변의 것을 알죠. 근데 영원히 항상 불변 상태에 있을 수 없으니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역사는 결국에는 이 역사고정 강의의 부제가 전진하는 세계에 성찰하는 인간이거든요. 전진하는 세계에 성찰하는 인간. 전진하는 세계에 성찰하는 인간이라는 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세계 거기 전진한다는 게 앞으로 나아간다, 행복하게 더 좋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인간은 그 변화하는 세계 한가운데에 서서 변화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딱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와 불변 딱 한가운데. 그래서 놓여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시간의 한 지점을 딱 붙잡고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리프렉션, 성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그냥 하기 싫으면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돼요. 앞만 보고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 자기가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가봅시다 라고 차에 시동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내비가 있으니까 내비 켜고 가면 되겠지, 아니면 지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 가요. 미리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고 내비게이션을 켜지, 어디에 뭐가 있는가 미리 다 머릿속에 가봐요. 우리 되게 그렇게 하는 쪽이죠.
우리 되게 그렇게 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일단 해봅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근데 미리 해보는 것, 이거는 남이 미리 해보면 남이 무엇을 하다가 기록을 남겨놓은 것도 있고 해야 우리가 미리 해볼 수 있잖아요. 따라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가장 잘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일종의 학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람은 역사 공부부터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가 인간은 역사와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 공부부터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막 살아버리면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살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어느 지점에 딱 멈춰서서 뒤로 돌아다 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가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살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책을 읽는 것이 우리의 그런 반성적 성찰에 대한 훈련에 도움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역사책을 읽어가지고 반성적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책 속에서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법칙까지 발견한다면 너무 좀 무시무시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역사책을 많이 읽자 이 정도에서 그리고 역사책을 읽음으로 해서 지나간 일을 생각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자체를 돌이켜서 반성적으로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 이 정도까지가 역사책을 읽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더 거듭 강조를 하자면 이 연습한다는 거 있죠. 역사책을 읽는 것 자체가 연습하는 거예요. 역사책을 읽는 것 자체가. 제가 내일 아침에 아침 10시에 마산에 있는 경남 도민일보에 가서 기자들 기자 교육을 해야 돼요. 거기서도 이제 새로운 강사를 계속 섭외하기가 귀찮으니까 한번 인물 DB를 만든 뒤에 계속 물거먹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자 특강이 곧 있습니다라고 준비해 주세요라고 미리 연락을 하고 그런데 제가 내일 가서 할 얘기가 뭐냐면 공적인 일 기자들이 이제 언론을 공적인 기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한 얘기가 뭐냐? 조선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공공의식이 투철했는가? 조선시대 우리 선비들 있잖아요. 태계 이황은 얼마나 퍼블릭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공공의식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사실 저는 별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복궁은 불타있는데 소원만 짓고 있었단 말이죠. 조선시대 선비들이. 나라를 위한 일은 그렇게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가문을 위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공공의식이 없는 거 그러면 뭐 싸가지가 있네 없네 뭐 전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 다 그게 뭐냐면 역사에서 사례를 끄집어 가지고 와서 설명하거든요. 인간의 행위를 설명할 때는 역사에서 사례를 끄집어다가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역사가 조금 소홀히 되고 사람들이 역사를 업신여기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뭘 역사적인 학문들이 발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자연과학. 자연과학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어떤 인간을 설명할 때, 우리 한 사람을 설명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는 학생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학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그 학생의 심리 테스트도 하고 막 뇌파 검사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스캐닝을 쫙 뜰 수 있죠. 그 학생의 현재 모습의 뇌 상태라든가 이런 걸 뜰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뇌 상태를 알아낸다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별로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 여기 나가면서 여기 바깥에다가 뇌 스캔하는 기계 하나씩 머리 좀 집어넣어놨다가 쭉 빼고 가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충실히 기술한 어떤 그런 인생 자서전 같은 거 그것을 통해서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차분하게 그거를 들여다볼 생각도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강의하러 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그래.
학생들하고 차분하게 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일제고사를 잘 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취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가치도 평가되고 어떤 집단의 업적도 평가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성취를 이룩하지 못했다 해도 그 집단과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일상적으로 역사책을 읽는 사람이 적다 해서 그 사회가 원역사적인 사회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인 사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차분하고도 조용한 시간을 요구해요.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차분하고도 조용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면 그 사회가 원역사적인 사회가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오늘이 2012년인데 2012년 연말을 거쳐서 2014년쯤에 2015년쯤에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지, 아니면 차분하게 자기 성찰을 하게 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알면은 참 역사고정 강의 안 쓰고 점집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학부모님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가보면 그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제가 얼핏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무슨 점쟁인 줄 알고 그러는데 공부를 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주에 문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사주를 좀 보고 확인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하면 더 훌륭한 거예요. 그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그것을 잘 검토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역사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책을 꼭 많이 읽어야만 그런 역사적 의식이 있는 사람인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역사고정 강의, 특강이니까 역사고정 강의 이 책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고정 강의 이 책은 훌륭한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 책이 훌륭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훌륭한 역사책은 아닙니다. 훌륭한 역사책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훌륭한 역사. 이게 윌리엄 맥닐의 세계의 역사 원투. 이 책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런 책이 있다. 저렇게 훌륭한 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 예, 꽤 됐는데. 이거 모르세요? 이거? 윌리엄 맥닐의 세계 역사. 이영씨 모르시냐고? 이상하시네. 이 책을 일단 역사고정 강의는 역사책을 어떻게 읽는가 이런 것도 알려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훌륭한 역사책들은 따로 있어요. 윌리엄 맥닐의 세계 역사 원투. 여기 일단 제 책을 읽기 전에 읽어야 될 책, 그리고 제 책을 읽다가 이게 역시 국내 저자들은 안 되나 보다. 강류은 얘 지금 역사고정 강의 특강해가지고 그렇게 유부초밥도 준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먹고 왔더니 그거 먹은 게 남는 거였구만. 이 책은 역시 아니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제가 이 책 뒤에다가도 이제 읽어야 될, 꼭 반드시 곁들여서 함께 더 읽어보들 책들 목록을 더 붙여놨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역시 국내 저자들의 수준이라는 게 이 모양이야 라든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제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꼭 읽어봐야 될 책, 그리고 제 책을 읽기 전에도 꼭 읽어야 할 책, 읽은 다음에도 읽어야 할 책, 제 책을 읽고 알라딘 중고샵에다 팔고 그런 다음에도 읽어야 돼. 이건 중고샵에 팔면 안 돼요. 그리고 중고샵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책과 세계 중고샵에 팔지 마세요. 3,000원짜리 책 사가지고 1,000원에 중고샵에 팔려요. 그런 분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1,000원 드릴 테니까 중고샵 이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쨌든 세계의 역사 있죠. 세계의 역사 1, 2 요거는 꼭 집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책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아틀라스 세계사, 아틀라스 한국사, 아틀라스 중국사 이런 지도책. 그러니까 세계 역사 1, 2하고 아틀라스 시리즈로 나와 있는 지도책은 집에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역사를 공부할 때 지도책하고 이거 함께. 중요합니다. 제 책보다도 더 크게 써놨죠, 제가. 세계의 역사. 먼저 세계의 역사를 읽어서 역사 공부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읽어서 세계 역사를 읽다 보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름을 외우기가 너무 어렵더군요. 뭐 크세르 크세스. 얘는 이름이 왜 크세르 크세스예요? 이렇게 크세르만 읽으시면 돼.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저 학교에서 역사는 암기 과목 이러잖아요. 역사가 무슨 암기 과목이에요. 그냥 읽다가 재미없으면 안 외워도 돼요. 지금은 안 외워도 되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역사 시험 봐야 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시험 공부에 좀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하는 분 없죠? 자네 왜 손 들려다 말아? 시험 공부에 도움은 안 돼요. 이거는 부모님을 지금 얼른 모시고 나가도록 합니다. 부모님이 지금 자녀를 잘못돼 이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역사는 지금 여기서 역사 공부해가지고 저거 할 사람 없죠? 시험 볼 사람 없죠? 그러니까 크세르 그 다음에 거기까지 못 외우고 있으면 내버려 두셔도 돼요. 크세르 크세스 이 정도 그냥 두시면 돼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 역사 1, 2를 통독을 합니다. 그런데 통독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책임 너무 힘들어요. 통독이라 하시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읽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이제 트위터로 물어보거나 이메일로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답이 없어. 읽는 만큼, 읽히는 만큼 읽으시는데, 읽다가 난 도저히 저한테 이거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 페르시아 역사는 읽기가 어렵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부분을 그냥 두고 가지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 페르시아 사람들, 이란 사람들이 와서 뭐 집단 테러라도 하겠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읽다가 안 내키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 저는 도대체 평소에 러시아 혐오증이 좀 있는지라 러시아 부분은 도대체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아프리카는 너무 더울 것 같아서 못 읽겠습니다. 그냥 가셔도 괜찮아. 꼭 그거를 사람들 책 읽을 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남김없이 읽어야 한다가 있어요. 음식도 남겨도 되는데 책을 남기면 뭐 어떻게 돼? 음식 남기면 썩으니까 안 되지만 책은 남겨도 됩니다. 그러면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남김없이 읽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닥치는 대로 읽으세요. 책값이 세상에서 제일 싸요. 그죠? 불닭 5인분보다 싼데 뭐. 근데 그걸 먹고 이틀 후면 다 언제 불닭 먹었다냐 생각도 안 나. 근데 이런 거 사다 놓으면 이게 세계 역사 사서 탁 꽂아놓으면 인테리어도 되고 품 있는 집안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런 거 세계 역사. 역사 고정 강의보다 저보다 윤리한 명리는 진짜 100배 훌륭한 역사학자예요. 이 정도로 세계 역사 쓸 수 이 두께로 세계 역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타고난 학자입니까? 세계 역사라 그러면 이 세계가 얼마나 역사가 긴데 철학자들보다 역사학자들이 더 위대한 사람들이 사실은. 철학자들은 철학자가 원래 그 철자가 철없음 철자예요. 철학자들 철이 없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영혼불변만 찾으러 다녀. 그러니까 철학 꼭대기 대가리 피가 마른 놈들을 철학 공부시켜놓으면 이놈들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니체 읽던 애들 있죠? 나중에 맛이 간다니까. 마체로 다녀 니체 읽는 놈들. 역사 공부를 안 하면 지가 불변의 것을 추구한다고 해도 역사적인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이 불변의 것에 대한 추구가 허황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눈앞에 펼쳐 보이는 세계를 읽지 못하는 놈들은 다 쓸데없는 바보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역사 공부를 하라고 말하거든요.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세계 역사를 쭉 읽는다. 읽다가 안 내키는 부분이 있으면 내버려 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 정말
정말 페르시아 크세르 크까지밖에 못 외우겠어. 그러니 쫙 넘어가. 그냥 한 번 읽는 거예요. 읽은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쓴 역사고정 강의는 세계사 전반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사의 특정 지점들을 골라내서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책만 읽으면 세계 역사를 갖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전제된 다음에 읽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먼저 세계 역사 이거 원투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역사고정 강의를 보면은, 역사고정 강의 책을 딱 펴보면, 가지신 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책을 펴보면 목차가, 차례가 4, 5, 6, 7, 8, 9, 10, 11 해서 차례가 꽤 길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차례가 그냥 되게 뭐 독일 제국의 성립 뭐 이런 식으로 역사책은 차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책은 서술형 목차로 되어 있어요. 서술형 목차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서술형 목차를 읽으세요. 이게 뭐냐? 제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단 단위로 요약을 하고, 그것을 다시 챕터 단위로 요약을 해봐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해봤습니다. 제 책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요약왕 출신이에요. 요약왕의 위엄을 돋보이기 위해서 요약에 도전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요약 엉망이던데요 하고,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라고 요약을 40개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게 40번의 강의를 요약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왕에 한번 도전하세요. 이 역사고정 강의, 이게 가지고 이게 주변 사람들이 이게 여럿이 모여서 공부를 한다면, 아니 뭐 강연 요약 엉망이다, 뭐 요약왕 안 할게 이렇게 이러면서 요약에 도전하신 거예요. 우리 요약이 더 낫다라든가. 이게 책 읽는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즐거움인 거예요. 이렇게 읽고, 물론 제가 잘나고 똑똑한 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그 어떤 비판도 다 어이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책 읽고서 이 필자의 입장에서 책을 읽고 누군가 이렇게 독자가 이렇게 코멘트를 하잖아요. 제일 어이없는 코멘트가 뭐냐면, 강요한 책 별로대. 이게 진짜 어이없는 코멘트. 어디가 별로라는 거지? 그죠? 500페이지 중에 12페이지가 별로라든지 좀 찍어서 말을 해주면 돼. 별로대. 왜 읽었는지 모르겠어. 누가 읽어달랬냐 이씨. 그렇게 코멘트하는 거는 하나 많아요. 감정 낭비고 그냥 토하는 거예요. 길에다가 침 뱉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이놈이 1년 동안 강의를 하려면 책을, 그래도 제가 이 강의할 때 500만 원어치 소개했거든요. 책을 500만 원어치 소개를 하려면 적어도 저 역사책을 한 2천만 원어치는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만큼 읽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1년 동안 80시간 동안을 이 사람이 강의를 해서 할 만큼이면 뭐 읽었겠죠.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고들어서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비판해도 늦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내재적 비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돈 주고 사서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코멘트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먼저 쭉 읽어보는 거예요. 읽은 다음에, 이 책을 읽은 다음에 가장 이 책에 대해서 재미있게 도전하는 방법이 뭐냐, 앞에 목차에 차례에 각 챕터 요약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저자의 요약을 넘어서서 나의 요약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우리 이번에 5명이 모여서 이 책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가령 공부를 한다면 우리 이 목차를 다시 한번 써보자. 이 사람이 지금 써놓은 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잖아. 이 내용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책을 흔히 말하는 소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냥 우리 카페에서 이번에 인문고정하기 있기로 했습니다. 다들 좋다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책이 좋다고 하더군요. 뭐가 좋은 거야? 책이 껍질이 좋은 거야. 냄새가 좋은 거야. 값에 비해서 가벼워서 좋은 거야.
그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해야만 이 저자들도 독자를 업신여기지 않게 돼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예요. 책이 어떻게 출간이 되면 그냥 알라딘이나 이런 데 백자평으로 강연쌤 책 너무 기다렸어, 여기 구매 표심이 있어, 그러면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산 놈이네 뭐 이렇게 분리되지만, 사실은 필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읽어서 구체적인 읽은 흔적을 남겨주면 긴장하죠. 그렇게 해서 독자와 저자 사이에 오고 가는 긴장감이 형성될 때, 그게 흔히 말하는 지식사회거든요. 그게 지식사회예요. 그래서 함께 읽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일단 하세요. 목차를 읽고, 목차를 읽어서 전체 내용을 짐작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하세요. 그런데 이 책은 가령 뭐뭐입니다, 남긴 역사가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존댓말을 써서 지금 쓰여져 있어요. 저도 인문고정 강의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존댓말투로 이렇게 썼거든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읽는 분들이 역겨울 수가 있어요. 이 문장에. 김성균 좀 역겹지? 역겹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아니에요? 진실을 말해봐. 전혀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저도 아직 적응이 잘 안 됐는데, 저도 적응이 잘 안 됐는데, 이거를 일단은 처음부터까지 통독을 하시는데 문체가 좀 못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쭉 읽으세요. 읽은 다음에 이 책은 노트 정리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뒤에 더 읽어보던 책들 덧붙인 것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음에 드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부분을 골라서 한 번 정도 더 읽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대체로 이 책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부적인 항목을 다룬 책들이 뒤에 이제 더 읽어볼 책들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부적인 항목을 다룬 책, 더 읽어볼 책들을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 그때 되면 이 책의 쓸모는 끝나요. 간단히 말해서 이 책은 3번 정도 읽으면 끝납니다. 그때 알라딘 중고샵에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밑줄을 안 치고 그래야 대답할 수 있죠? 그런가요? 안 팔아봐서 모르시고. 네. 그 밑줄 친 것들은 그냥 폐유지, 그 죽는 할머니들에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책이 좀 가벼워가지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재활용할 때 많은 부분이 남도록 출판사에서 신경 쓸 걸로 알고 있어요. 종이도 싼 거 쓰고 가공이 많이 된 것일수록 폐유지 처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가능하면 이게 남는 걸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3번 정도 읽으면 이 책의 쓸모는 끝납니다. 저는 제가 쓴 책을 영원히 간직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씨는 자기 아이에게 저작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름을 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필사라도 한번 시켰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일에 관심 없어요. 제 책의 저작권이 제가 죽었어도 제 책을 살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죽는 순간 제 책은 모두 다 사람들이 이놈이 죽었구나 하고 내다 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죽는 순간, 그 순간 제 책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소멸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쓸모가 다했다 싶으면 파셔도 되고 중고샵에 팔아도 되고, 전혀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과 세계라는 책에는 그렇게 써놨죠. 아예 까놓고 써놨습니다. 책이 다 읽혀지면 버려진다. 제가 책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예요. 플라톤의 향연도 아니고 단테 신곡도 아닌데 어디 감히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보존해 주기를 원한다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죽은 다음에 제 책에 팔려서 생기는 돈이 유산으로 상속되고 이런 거는 정말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죽는 순간 제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책의 중고샵 값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부터 3만원, 2만원짜리 책이 5만원이 될 일 절대 없어. 명성 없이 죽어가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읽으면 3번 정도 그렇게 우선 통독을 한다.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더 읽을 책들을 읽어서 지식을 늘린 다음에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정리했나, 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만 더 읽어주시면 이 책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역사책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인문고전 강의는 거기에 소개한 그 고전들은 사실은 단테 신곡이나 이런 것들은 혼자 읽는 게 좋거든요. 신곡을 여럿이 모여 읽으면 좀 나대는 인간이 나올 수 있어요. 나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좀 모자라는데 계속 자기를 알아달라고 이렇게 남을 찔러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나대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대는 사람인데 그 인정 욕구에 불타오르는 인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신곡 지옥편 한 6곡 정도 읽었는데 이 구절 너무 죽이네 그러면서 막 불을 뿜으면서 막 이렇게 말을 그런 사람들 보면 나댄다 이렇게 생각하지. 지옥문에 쓰인 글귀가 막 가슴에 파고든다고 막 문신 새기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자 모두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거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읽으면 그제서야 이제 막 가슴이 깊이 새겨지는 건데 처음 읽어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문고전 강의에서 소개한 신곡이나 또는 니코마코스 율리아이나 이런 것들은 혼자 공부하면 좋습니다. 근데 역사고전 강의는 여럿이 모여서 공부하면 괜찮아요. 여럿이 모여서 왜냐 역사에 대한 공부는 내가 미처 혼자서 공부할 때는 발견하지 못한 그런 관점들을 다른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같은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도 역사책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처지가 좀 다르구나 라는 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읽으면 이게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토론하고 또 정리한 것들을 돌려서 함께 또 읽고 그렇게 하면 적어도 한 1년 정도만 이 책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면 좋은 점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대는 사람이 되질 않아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용이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철학과에 입학해서 제가 1980년에 철학과에 입학했으니까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철학과를 다니면서 철학 공부한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큰 병폐가 뭐냐? 건방져요. 저도 철학 공부한 사람이지만 제가 철학 공부한 사람들 정말 싫어해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명훈 선생님이라고 선배님이 있는데 그분 외에는 제가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없어요. 제 선생님하고. 건방져. 세상의 진리를 자기네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철학하는 사람들. 그냥. 그리고 그것만 알면 끝난다고 생각해. 물론 그래요. 그러자고 해서 철학과를 가요. 철학과 가는 사람들이 저처럼 철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욕을 먹지 않을 것 같아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과를. 저는 그래서 철학과 갔어요. 철학과 졸업했는데 취직을 안 했다. 아무도 욕 안 해. 철학과 졸업해서 취직하면 욕하지. 저럼 야매겠지. 막 이렇게. 그래서 철학과 가는 사람이 있어요. 2번째로는 가보니까 이게 철학과구나 해야 되지. 정신없이 가는 사람이 있고. 3번째가 철학과 간 사람이, 그래서 철학과를 가서 계속 철학 공부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3번째 유형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3번째 유형이 뭐냐면 철학을 공부하면 한 방에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 수 있을 거라는 야망을 갖고 철학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 그러니까 성류 니체. 니체는 굉장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성류 니체, 성류 하이데거, 성류 헤겔, 성류 칸트 읽으면 쇼는 난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철학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그런 사람들이 번성하죠. 철학과에서.
퍼포먼스가 장난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철학계에 살아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학계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다 대체로 보면 그렇게 해서 철학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근데 패배감을 안고 세상 살아봐야 별거 있겠나. 술이나 한잔 고등학교 때 묻고 무슨 과를 하는 철학과. 술김에 말해버리니까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가버리게 되는.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 공부를 하면 뭐가 되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해져요. 페르세폴리스의 그 폐허, 다레이오스 대왕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죠? 금곡의 계곡에서 꽃을 던 영화는 어디로 갔? 이게 역사의 허망함을 딱 알려주거든요. 율리우스 카에사를 얼마나 잘났습니까? 근데 역사책에서 그냥 2페이지 정도, 나폴레옹 3페이지. 역사책에 들어있는 페이지 수를 보세요.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겸손함을 얻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꼬라지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자기 성찰이 되는 거예요. 겸손함과 자기 성찰이 함께 맞물리죠. 역사를 읽어서 앞날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겸손함과 자기 성찰이 함께 맞물림으로 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자,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냥 공부하면서 살면 되죠. 근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냥 공부하면서 살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죠? 철학 공부 말고 우리는 도대체 철학 공부나 역사 공부나 이거 기본으로 하겠는데 그거 말고 다른 공부를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흔히 말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그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또는 도덕적이고도 참 실용적인 의미에서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인간 유형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공부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 1년 동안 역사고전 강의를 하면서 생각해 온 바가 한 가지 있어요. 첫째는 영어에 몰빵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형편인데 다양한 외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지는 몰라도 이게 어느 나라 말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만큼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 냉정하게 생각해서 한국은 약소국이에요. 한국에서 한중일 삼국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일본은 강대국이에요. 근데 중국하고 일본은 업신여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죠? 일본 인구가 옛날부터 1억이었어요. 중국은 흔히 성격을 중국 사람 자체가 똥 뛰면 지구가 움직인다는 그 축이 틀어진단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중국사, 일본사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어. 주변에 이 강대국을 몰라. 우리나라 여러분들 여기서 도쿠가와 마쿠를 토막파, 그러니까 마쿠를 타도하고 메이지 시대를 열어가지고 히로히토 천황이 여기서 그 항복이 된 2차 세계대항, 그 일본 근현대사에 대해서 자기가 근현대사에 관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봤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리우스 젠슨의 현대일본을 찾아서 이거 읽어본 분 있어요? 네.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미국의 역사 다 웬만한 건 다 알아. 컬럼버스가 미국 대를 발견한 저지 워싱턴 지금 벚꽃을 했는데 조지 옵슨이 그렇게 보면 착한 사람이었지. 아빠한테 거짓말을 안 했다지. 믿지도 않은 우화까지 다 알고 있어요. 링컨, 에브럼, 게티스버그 여기 살고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이런 거 다 해요. 몰라도 돼요. 미국 사람들도 보는 걸 우리가 왜 알고 있어?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될 역사는 일본 역사고 중국 역사예요. 우리 한국 현대사의 국면에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안중근 사에게 총 맞아 죽은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몰라요. 그냥 안중근 의사에게 총 맞아 죽은 자, 이걸로 끝이에요. 그쵸? 그 이상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일본 의회의 아버지로 일컬어질 정도로 훌륭하다고 말하면 안 돼. 이건 친일파가 돼버리니까. 중요한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몰라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독일에 유학해가지고 연구를 해갖고 일본 헌법을 기초로 했다. 이런 거 몰라요. 근데 우리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 다 일본 말이에요. 매매, 철학, 계약서, 도서관, 이거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한자어예요. 근데 왜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 동아시아 사람입니다. 우리 동남아시아 사람이에요. 동남아시아 사람. 외국에 나가면 우리한테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차이니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 그러면 제페니스? 그러면 너?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물어봐요. 그럼 안 물어본다고 성질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스트 에이시안 그렇게 말하면 돼요. 동남아시아 사람입니다. 전 동남아시아 사람 줄 몰라요. 전 또 멕시칸인 줄 알아요. 유럽 가면 이탈리아인 줄 알고 미국 가면 멕시칸인 줄 알아요. 동남아시아 사람이라고 좀 말해주면 좋으련만.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동아시아 사람이죠. 우리가 동아시아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중국어, 제가 한문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결국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어, 일본어를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 만나서 막 니하오마 이 정도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면 즐거워해요. 일본 명동 나가보세요. 명동에 나가보세요. 막 구다사이 막 계속 그러죠. 지난번에 제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딱 저는 시끄러워. 그럼 조용해요. 그러니까 구다사이 몰라도 돼요. 스미마센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읽고 중국어를 읽고 무슨 말인지 대충 알 수 있을 만큼 초급 수준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영어만 할 게 아니라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여름방학에 무조건 토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동아시아 사람으로서 일본어, 중국어를 초급 수준으로 읽고 쓸지는 몰라도 돼요. 말할 일 있으면 영어로 하면 돼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영어로 말하기 편해요. 서로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 갖고 기죽을 일이 없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말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영어로 말하면 돼요. 영어로 테레비 데스 이렇게 말하면 돼요. This is 테레비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일본어하고 우리가 동아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민족 주체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동아시아 사람이라는 주체성을 갖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공부는 미국 가서 공부는 유럽 가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본 가서 중국 가서 잠깐이라도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철없던 10대 청소년 시절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대기를 다룬 대망이라는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그 소설 때문에 제가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뒤로도 계속 일본 현대사, 일본 근대사, 일본에 대한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논영 출판사에서 나온 책 거의 다 읽었어요. 거의 다 사다가 읽었어요. 뭐 천황제, 뭐 궁극주의,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취향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 와서 저한테 오늘 특강 들은 분들은 일본 근현대사 정도는 읽어야겠구나. 구다사이 스미마센까지는 좀 가야겠구나. 요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전이 터졌으니까 일본도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안전해요. 우리나라 아직 안 터졌잖아요. 쟤는 터졌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고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건데 한반도 땅덩어리 비행기 타고 딱 봐보세요. 비행기에서 싹 보이죠? 동해안과 서해안이. 하다못해 날가빠진 군용 비행기 타도 다 보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고리 원전 터지면 서울은 안전할까? 아닙니다. 6초밖에 안 걸려요. 거기서 동해안까지 오는데 거기서 저 후쿠시마 정도 사고 나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불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원전이 터졌구나. 일본 놈들 드디어 죽을 때가 되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부만 침몰한다고 보시면 되고 꼭 동아시아 사람이라는 거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중국 현대사, 일본 현대사, 중국어, 일본어에 대한 초급. 그 다음에 서양어는 영어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파키스탄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파키스탄 사람들
우르드어라는 게 있어요. 우르드어. 우르드어 사용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억입니다. 파키스탄 사람 1억이야. 웃기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으로 잘 이게 감각이 없는 게 한국어 무지 훌륭한 언어죠. 사용 인구 5천만이에요. 우르드어 1억이에요. 사용 인구. 우르드어가 사실은 한국어보다 훨씬 쓸모가 많은 언어예요. 사용 인구가 많이. 언어는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한 언어잖아요. 그렇죠? 우르드어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써요. 마찬가지로 서양어나 외국어도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도 그런 다양성에 대한 관심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다양성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영어에 몰빵하지 말고 이탈리아어도, 프랑스어도, 독일어도, 그런 것들, 스페인어도 조금씩 머리가 말랑말랑 할 때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런 것들이 머리가 뭐 좋아서 언어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것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둬야 되겠구나. 새로운 낯선 언어들이 나의 의식세계에 들어올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해서라도 읽어야겠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로 외국어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문적인 건데요. 세 번째는 학문적인 건데, 이거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국제정치학에 대한 공부. 예전에 이걸 외교학이라고 그랬어요. 외교학이라고 그러면 왠지 외무고시 봐가지고 이제 총영사관 나가서 파티하는 사람들만 자꾸 생각하는데, 국제정치학에 대한 관심과 공부가 꼭 필요해요. 국제정치학에 대한 관심과 공부. 근데 변화 속의 세계정치라는 국제정치학 교과서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하영성 교수를 비롯한 몇몇 사람이 쓴 그 교과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국제정치학이니까 세계 속의 세계정치학 부분이 일부, 동아시아 정치학 부분이 일부, 한국 정치학 부분이 일부,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글을 쓴 학자들이 대다수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전공 영역에서 미국에 관해서는 잘 쓸 수 있고 세계에 대해서는 잘 쓸 수 있는데 한국에 관한 부분은 쓸 수가 없었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뭔 말이냐? 한국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미국 국제정치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 미국 정치학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때 널리 읽혔던 책이 있어요.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그죠? 베스트셀러.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기독교 문명하고 이슬람 문명하고 싸움한다. 미국 사람들이 읽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죠. 우리는 이슬람 문명하고 싸울 일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슬람 문명, 우리는 그냥 이슬람 사람들 보면 뭐 덥지는 않을까? 이 생각밖에 안, 저 사람들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슬람 그 자살 특공대 온 적 없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치안이 훌륭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하고 자살 특공대 하려도 우리는 너무 술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술 먹고 취해버리고. 그죠? 주폭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아. 주폭들이. 너 뭐야? 그래 못 쳤어. 폭탄이네? 금방 들통나. 근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미국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관심 영역이 꼭 미국적인 시선으로 봐요. 그쵸? 뭘 보더라도 미국적인 시선으로 봐요. 서해상에 미칠한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들어왔다. 신나한다고요. 뭐가 그렇게 신나요? 서해안에 그거 들어오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미국인들 같아. 다들 시민권들 있는 사람들 같아.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한국에서 외교학과나 이런 데서 국제정치학 전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 정치, 유럽 정치는 아주 빠삭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데려다가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조언해 주십시오 하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수준도 안 돼, 사실. 그 수준이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 수준이면 미국에 있었겠죠.
미국의 대학에서 세물 헌팅턴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헨리 키신저나 이런 사람처럼 미 국무성에 정책자문을 하고 했겠죠. 안 되니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영어 강의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평생 미국 가봐야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나 두어만 할 사람들만 모여있는 나라에서 그거 우리가 미국 정치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정치학이 있잖아요.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남북한 통일을 이룩하고 싶어도 그 통일을 주변 4대 강대국에게 의논해야 이룩되는 나라 아니에요. 왜? 국제정치학을 소홀히 해서.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사실은 향후 21세기를 살아가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본 지식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제일 밑에 놓여있는 근본학이 뭐냐? 바로 역사다 이거죠. 그리고 이 역사는 역사 고정 강의에서 시작돼야 되겠다. 제가 막판에 약간 마케팅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고정 강의는 3번만 읽으면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붙어있는 더 읽어야 될 책들, 이런 것들만 쭉 읽으시면 끝납니다. 당장 윌리엄 맥닐의 세계 역사를 읽기 시작하세요. 주말입니다. 세계 역사를 읽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세계 역사를 읽고 역사 고정 강의에 나와 있는 차례를 읽으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누가 자 여기 저 정면을 보고 계신 분, 다리 꼬신 분 계속 꼬고 계세요. 괜찮아요. 자, 공부를 왜 합니까? 그냥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얕봅니다. 과감한, 너 요새 너 이상한 특강 갔다 오더니 뭐 역사책을 든다 그래? 세계 역사. 이거 왜 그럼? 그냥 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해보세요. 크게 말. 어떻게 공부 왜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학생, 공부 왜 해?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이게 우리에게 공부를 왜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되게 허위적인 사람이 드물어요. 그죠? 허위적인 사람 드물어. 공부 왜 하세요? 저 몹시 존경스럽네요. 왜 하시는지 알고 저도 좀 따라하고 싶어요. 라든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공부 못하게 한다냐? 이렇게 한다든가. 왜 하냐? 왜 공부하고 나대고 지랄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석 죽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공부를 왜 하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목소리 작으면 내가 성질 냅니다. 의자 치고 던지겠어요. 자, 공부를 왜 합니까?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lackbird, fly into the light of a dark black night. 질의응답 같은 것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뭘 그냥 공부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